예, 방송학회를 맡고 있는 이화여대 이우성 교수입니다. 우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마회인 올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더욱더 약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학회장직을 수행한 지 한 2개월쯤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방송계가 상당히 경량의 시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했고 얼마 전에는 방송 공정성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비중이 큰 것이 오늘 다루는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가 어느 소속 집단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우리 이 산업 발전과 수용자 복지를 위해서 어떤 안이 더욱더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안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 3학회가 공동으로 하는 회의인 만큼 각자의 어떤 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또 이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김영준 교수님의 인사 말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의미 있는 그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거기 CES 쇼에서도 보면은 UHD-TV가 굉장히 중요한 그 추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눈이 점점 그 사치를 즐겨서 이제 UHD-TV까지 저희가 나가게 됐는데 우리 그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이 UHD-TV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그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파수에 초점을 맞췄는데 주파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고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통신사와 방송사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지를 잘 모아서 좋은 솔루션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세 개 학회가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적절한 주제를 잘 발굴해가지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나머지 두 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 학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디지털 정책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또 규성 선문대학교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공부하시라고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격변의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런 즈음에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의미 있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게 대단히 저로서는 영광스럽고 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그 메커니즘과 도구 그리고 또 주파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그 방송 또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기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공생의 문제나 상생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 역시 대기업과 중소방송사가 상생하는 문제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참여해 주시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학교 회장님들께서 세미나를 위해서 굉장히 인사말을 짧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임 방송학회장님을 역임하신 광운대학교 김현주 교수님께 이제 세미나 사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판 중인 게 2,800만 원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비롯해서 유료 방송이 92% 도달하고 있어서 바꿔 말해서 지상파 도달률이 8%밖에 안 되는데 디지털 했다고는 하지만 케이블이 안 틀어주면 UHD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6조 이상 드는 UHD 상용화 비용을 가전사와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UHD TV를 가진 가구에는 수십 년을 조금 더 물릴 것처럼 그런 느낌마저 있는 그런 이슈를 발견하고서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그 느낌이 금방 왔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700MHz 문제가 얼마 전에 통신사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대부분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레스트 프론티어라고 부르고 싶은데 디지털 전환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쪽에는 레스트 프론티어가 하나 지나가면 또 레스트 프론티어가 하나 남아있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인데 그 단순히 새로운 매체 등장 문제가 아니고 보통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세미나 사회를 준비하면서 더군다나 여태까지 끌고 왔던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 그리고 통신사의 중요한 세 플레이어 간의 많은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게 모두 꺼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보다 일찍 읽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발제를 일단 진행할 텐데요. 지금 세 분이 아마 다 파워포인트를 쓰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발제 진행에 앞서서 오늘 세 분의 발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토론자들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제가 토론자들도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여러분이 가지신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발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지상파 UHD TV 지상파 방송 서비스 준비위원회를 발제하실 임중곤 KBS 팀장이십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인데요. UHD TV 무료 보편 서비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발제는 700MHz 주파수 수요 및 현황에 대해서 이상훈 남서울대학교 교수께서 발제해 주십니다. 발제자 세 분을 포함해서 또 세 분의 외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정미정 박사님 계세요? 오셨어요? 예, 저기 공공미디어연구소 정미정 박사님 토론해 주십니다. 이상진 박사님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 프로그램에는 한 분이 더 계신데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대표해서 김형곤 실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오늘 못 오시겠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애석합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의 견해가 소외되지 않도록 플로어에서도 그렇고요. 발제자들도 그렇고요.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잠깐 그런 분위기를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발제, 그럼 첫 번째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제 KBS 팀장이 준비하신 거니까 국민 행복 700 플랜 라든지 또 이렇게 보니까 수신료 현실화지 KBS에서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도 이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젠다를 모니터해 주시고 발제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제하시는 동안 나머지 발제자들은 돌아가 그러면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네, 임중곤 진행님 발제 부탁합니다. 참 우리 발제 시간이 토론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1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발제자들이 죄송하지만 20분 이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KBS 기술연구소에서 UHTV를 연구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지금 KBS가 중간에 한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UHTV 같은 경우에는 KBS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아직 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역시 UHTV의 준비 현황은 엔지니어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주로 보여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KBS는 이렇게 가겠구나, 지상파는 과연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 안 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UHTV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작년이 이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월 달에 KBS는 UHTV 실험 방송을 하겠다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험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거의 마지막 일이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것은 KBS만의 일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두 다 연합해서 실험방송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표하기 위한 실험방송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KBS, MBC, EBS, SBS까지. 그 다음에 7월 달에 드디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UHTV 실험국 허가를 내주셨고요. 12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아날로그 스위치 오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같이 700MHz에서 전파를 꺼라. 10월 9일 날 저희가 첫 번째 DVB T2로 UHTV 공식 전파 발사를 시작을 했고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가까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계속 특비도 됐고요. 한국에서 뭔가 일을 내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그림들은 지금 맨 왼쪽이 가락산 통신소의 통신기 모습, 통신 타워, KBS 기술연구소의 수신 시스템,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출장 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로 넘어갑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2차 실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갔겠죠. 신청을 했는데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 5월 10일 날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거의 모든 시스템은 2012년도에 사용했던 걸 재사용할 수 있어서 13년도 실험을 스타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 당시에는 2012년도에는 4K UHTV의 30p 그러니까 초당 30프레임짜리의 실험을 했고 2013년도에는 초당 60p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은 잘 몰라요.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30p 초당 30번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랑 초당 60회의 그림 보여주는 거랑은 자연스럽게 아니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저희가 작년에 쭉 진행을 해왔고 드디어 13년 11월 7일 날 국민행복 700플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첨삭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지난날이죠. 4K 60p 이 실험을 마치고 저희가 이따 나오겠지만 심지어 인천공항까지 가서 아까 그 특종차로 다 실험을 했습니다. 100W로 썼는데 이게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방송망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가졌습니다. 국민행복 700 플랜을 좀 작은 그림들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013년 11월 6일 날 기술인연합회의 디지털방송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었고 11월 7일 날 창조과학 미래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송 4사가 합동으로 방송 4사가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국내 주파수 지상파 UHD 쪽 구매라는 제목으로 700MHz의 할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상파 플랫폼의 미래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디지털, 그다음에 3D, UHD TV로 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류의 어떤 웨이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아직까지 누가 보면 지상파 장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내에 나오는 콘텐츠 80%를 공급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HD TV가 콘텐츠 생산을 지상파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과연 UHD TV 어떤 가치 체인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의문을 제기하고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마지막 거는 UHD TV는 기존의 HSC 미국 방식의 DTV와는 달라서 주파수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지금 DTV는 228메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700MHz, 약 66MHz, 또는 54MHz 정도의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파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망을 설계하고 방송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파수 계획은 전에 바꿔서 말씀드렸듯이 66MHz 또는 54M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면 이란이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망을 설계하는데. 그리고 20개까지 방송 번역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D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디지털 투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다시 주파수를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지금 이미 2014년도입니다. 평창올림픽도 4년도 안 나왔고,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2018년 2월에 하니까 이제 딱 4년 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평창올림픽을 4K 60을 UHD로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기존의 HDTV 시스템에서 많은 품목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송신소에는 새로 송신기를 도입을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약 10년간 1조 1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부터 이제 각 국가들이 4K의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앞서 한국은 한류의 고품격 한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4K 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KBS, MBC, EBS 모두 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제작을 4K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4K로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HD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써 4K를 찍어가지고 HD, 2K로 다운 샘플링해서 방송을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4K의 미래는 그냥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 방송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1차, 오른쪽은 2차입니다. 1차와 2차는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4K 30p, 그리고 작년에 4K 60p, 금년에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래서 같은 주파수에서 주파수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셀펜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송신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쏘아서 그 주파수 효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을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와 SBS, MBC가 공조를 해서 통신망을 꾸미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촬영을 하고, 기획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하고 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송출 서버에 등록을 시키고 가락산 남산, 논문상, 송진소로 보내고 온에어로 발사를 하고 수신해서 이제 공개되는 거죠.
관악산 송신 시스템은 2012년도에 올라간 시스템이 저 4개의 타워 중에 오른쪽에 두 번째는 타워에서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모든 실험은 대부분 KBS 기술연구소 여의도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직접 수신을 해가지고 큰 84인치 모니터로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측정기로 신호 분석을 해왔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관악산에서 관악산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멀리는 파주 그다음에 인천공항까지 가서 신호를 잡아보고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다 확인을 했고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 방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금년도에는 UHD-TV 국내 표준화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방송사들은 오늘부로 기본적인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표준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표준이 심의가 통과됐다는 게 아니라 방송사들의 표준은 오늘 만들어졌고요. 다음 주에 가전사들이 회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아마도 5월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UHD-TV 3차 실험 방송을 해서 주파수 효율화, 그 다음에 4K 60p의 성능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리고 특별히 9월 말 10월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요. KBS는 아시안 게임의 일부 경기 개막식을 라이브로 4K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도 준비되어 있고 망 설계를 위한 TF도 가동 중입니다. 12월에는 이제 각종 4K를 위한 제대로 된 프로급의 편집 지서를 구축 완료하고요. 강제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다시피 방송사다가 다 전원 로드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는 표준 제정이 CT에서 통과되고 제가 보기에는 6월 이내에 다 될 것 같은데 좀 넘어가게 잡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도권 통신 시스템, 주조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말에는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문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계획상으로는 작년 초부터 확고하게 이 로드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파수 할당돼야 이 계획도 실현이 되고 주파수 할당을 해주시면 이 계획이 실현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맺는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KBS, MBC, SBS, EBS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례 없는 연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700 플랜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드렸고요. 사실 저렇게 지상파 방송사 4개 이렇게 나란히 세워놨지만 저 방송사들의 의견은 잘 안 뭉쳐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700메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지상파의 미래도 없을 것이고 한류도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에게 제공을 4K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저 첫 번째 아젠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표준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사 실험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KBS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 SBS, MBC에는 적어도 통신 시스템 그리고 EBS는 소규 시스템을 갖춰놓고 실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KBS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10대 국민의 약속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방송의 고도화 그 일환으로 UHD-TV, DMB의 고화실화를 이루어서 꼭 10대 약속의 하나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공적 직무 기술 부분 선거할 때도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네.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시간 효율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15분 남짓 걸렸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정준희 박사의 발제인데 아주 많은 글쎄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도전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화끈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스스로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 교환점을 두고 경청하시면 좋을까 아주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은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경매 대금 문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나오지만 경매 대금은 어떻게 쓸 것이냐 사례 이런 얘기를 던졌고요. 경매 대금의 공적 활용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우리 또 국민을 위해서 UHD TV 주파수 이런 얘기를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소비자 국민이냐 시민 국민이냐 그 개념적인 문제 제기도 좋았고요. 제가 읽은 바로는 이게 지금 UHD 전환의 주체는 누구냐? 정부냐 아니면 방송사냐 통신사냐 누구냐? 유료 방송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 문제는 어떻게 해왔냐 여태까지 공정성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관점이냐 소비자의 관점이냐 기왕이면 균형 잡힌 관점이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또 정부가 정부이니만큼 창조 경제는 이 개념에 어떻게 대입될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슈까지 등장한 정준희 박사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은 정준입니다. 약간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도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싸움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이길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길 싸움을 하는 방법은 이길 편에 붙어서 싸우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기는 싸움일까라는 제가 이렇게 방송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굳이 뭐 이제 싸움이라든가 이긴다라는 관점은 더 적고 과연 저 안에 수많은 편향들이 존재하고 아무리 뭐 학자로서의 어떤 양심이나 독립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이제 선입관들이나 선입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실이 아닌 거고요. 그 가치를 내세우되 그 가치가 충분한 근거나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치가 혹시 이제 반성해야 될 요소들은 없는지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제가 나중에 효용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통신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소비자에게 피로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피로를 굉장히 많이 어필했던 그런 방식과 그 다음에 방송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냥 당연한 하나의 공기나 그냥 별 대가 없이 이제 지불해도 그냥 지불하는 거 없이 그냥 해도 좋은 어떤 것으로 존재해왔던 방식으로 쳐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이른바 가시적 피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관점이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사실은 이른바 효용론이라는 어떤 답으로 나오고 그 답이 사실 상당 부분 이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까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 문제 얘기 자체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어떤 수치라든가 경험적인 증거들이 동원돼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바탕에 깔려져 있는 가치 체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들이 어떤 가치를 참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동시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소 이제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것의 근거, 그다음에 그것의 대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의의 지형은 크게 이제 효용론과 공익론으로 이제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버릇처럼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론과 공익론으로 많이 대비를 합니다. 또는 시장론과 공공론으로 많이 대비를 하고요. 제가 굳이 시장론을 회피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효용론의 배경에는 시장론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시장주의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더 많이 소구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파수 관리와 주파수 활용의 효용성이라는 측면들에 훨씬 더 많은 설득력의 기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효용론이라고 했고 거기서 실질적인 결과는 현재는 통신이 특히나 무선 이동 통신이
그 시대의 어떤 대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더 많은 어떤 이익들과 그다음에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대는 이제 공익문인데요. 반드시 이제 통신은 그렇다면 공익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뭔가 뭐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두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때 방송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사실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에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주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지 비판의 지점들 또는 반성의 지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가치가 이제 좀 더 공익론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공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공론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고요. 효용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데에 대해서는 효용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부분적인 수긍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효용론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트래픽의 폭증이 감당이 안 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주파수, 특히나 이제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른바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우는 주파수를 활용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또는 국가 전반에게 더 많은 이익들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이제 700MHz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세대 통신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글로벌 추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UHD TV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그랬을 때 사실은 명확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단지 대립된 견해는 아닙니까? 그래서 UHD TV는 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상파 직접 수신율 자체가 미미한 상태에서 UHD를 지상파 위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좀 그다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파수 경매대금 이슈가 나오는데요. 경매대금 때문에 통신료가 올라간다는 건 오불성설이고 실제로 경매대금을 통해서 환수된 어떤 이익이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상당히 강한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공익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한계열과 함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용된 문제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폭증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실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을 저는 품게 됩니다. 일단은 현재 3G에서 LTE로의 이전 역시 실제로 자연스러운 시장의 이동이었다기보다는 공급자가 강제한 이동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당 부분 그 3G라고 하는 것이 3G에서 LTE로 이동에서 사실은 기기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동들이었고 그것이 더 빠른 이동들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정말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이동이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LTE 자체가 또한 충분히 포화된 기술일까? 또는 이제 우리가 4G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4G의 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되게 많은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충분히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넓은 트래픽을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맞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더 빠른 통신이 필요하다는 강박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 기반 쪽에서 어떤 국제적으로 수위에 올려놓게 만드는 강한 드라이브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정말 국제 무대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류, 저는 한류라는 개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컨텐츠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과 실제로 통신 영역에서 할 수 있었던 걸 국제 무대로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마찬가지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파수 효율성 문제로 가보면 주파수 효율성은 또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떤 목적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주파수 경매 대금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추세와의 조화 이슈 역시 뒤에 이제 그 세 번째 발제에서도 얘기가 됩니다만 실제로 700MHz 내역이 그렇게 조화가 필요한 내역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사실은 이건 미결정의 영역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갖고 국제 무대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입장이 없는 것처럼 비워놓고 바깥의 입장을 안고 들여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비겁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용된 문제 두 번째에서는 UHD TV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비교적 먼 미래이라는 견해는 아까도 좀 전에 발제에서 나타났지만 저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3D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한참 얘기가 됐을 때 3D가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매체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매체를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3D TV는 우리에게 마치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감각을 주는 것 같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인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죠. 텔레비전이라는 건 전형적으로 제일 게으른 매체인데 이 게으름, 대단히 수동적인 그런 매체를
3DTV라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난 일처럼 해야 되는 그런 시청 경험감이 상당히 좀 유리된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DTV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좀 그다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UHD TV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HD로의 이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듯이 HD에 더 높은 HD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건 또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텔레비전의 영역은 아니지만 좀 더 작은 모니터의 영역이거나 좀 더 작은 스마트폰의 영역이거나 태블릿의 영역이지만 해상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른바 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경험을 절대로 후퇴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실제 상당 부분 존재하고요. 이를테면 모니터 단위, 작은 모니터 단위에서도 4K 정도의 어떤 그 수요들이 상당 부분 발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유료 플랫폼에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방된 관점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유료 플랫폼이 좀 더 UHD를 하기에 좋은 플랫폼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주파수를 동원해서 더 많은 UHD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자원 분배의 어떤 것들은 낮습니다. 근데 유료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쉽죠. 시장이고. 하지만 이제 거기 생각해봤을 때 그 콘텐츠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현재 콘텐츠 생산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과연 유료 PP나 또는 지상파를 그냥 PP 일종으로 전락시키는 방식으로 콘텐츠의 유효한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직접 수신을 미미는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죠. 이건 지상파가 실제로 굉장히 잘못되어 온 부분이고 사실은 정부 정책도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기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책임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어떤 견해 가운데 하나가 지상파 방송, 그 주파수를 활용한 방송이라고 하는 건 이미 퇴행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왜 직접 수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거기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효용론의 세 번째 문제는 공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 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자원이 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게 상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퍼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파수는 그런 식으로 관리되지 않았었고요. 이거는 저는 발명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정적 그 해결 방식입니다. 1989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거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공공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정당성 이슈들이 야기가 되는데 이른바 뷰티 콘테스트 방식으로는 수많은 정치 유착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값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의의 제기 여지가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생기는 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이 환수가 되고 환수된 돈이 공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손쉽게 공적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 기금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죠. 로또 기금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흔히 얘기하듯이요. 로또 기금을 얻어서 도박 기금을 얻어서 이거를 좋은 문화적인 어떤 요건을 쓴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쓰임의 어떤 활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가려진 이 징수 자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가려져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장 정당화 기제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것 말고 수많은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미래지향적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매제적 어떤 면허제 또는 비면허제 또는 공유제와 같은 그런 주장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외려 향후 기술 발전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철학적으로 논파하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대안적인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해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파수를 경매해서 수많은 돈을 얻고 그걸로 어디까지 써보자라고 하는 일반화된 이해 자체가 사실은 좀 더 바탕에는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을 좀 결핍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반성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경매 대금은 엄연히 소비자로부터 얻어진 간접적 조세의 일종이고 그것을 공적 활용을 하려면 이미 규준 자체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확보된 공적 자금이 쓰여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고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솔깃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만약에 UHD TV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좀 지상파고 공급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럼 주파수는 통신이 많이 써서 거기서 생기는 조 단위의 돈을 환수한 다음에 그거를 UHD TV를 위한 공적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죠.
저는 상당히 타협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의해서 아마 방송 분야를 좀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좀 주파수를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흔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미 지상파는 상당히 퇴행적인 주파수 기술 확률하고처럼 됐는데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파수 경매제도 자체의 그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돈을 실제로 나중에 쓸 때 생각만큼 그렇게 공적으로 잘 원활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도 모아진 돈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들을 낳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결함은 뭐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분 건별 지원의 어떤 태도를 갖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컨텐츠에 대해 돈을 지원해서 제작 지원 기금을 갖는 방식인데 사실 중요한 건 특정 플랫폼을 매개해서 그것 콘텐츠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적인 주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의 구조를 갖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건별로 지원해가지고 또는 특정한 지원을 방식으로 해서는 실제로 UHD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적 자원 자체, 지원금 자체의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적 주체를 세울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공익론의 한계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수신이라는 아킬레스 건입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물론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지금까지 어쨌든 HD로의 이전을 해왔던 것 그리고 그 투자를 지상파가 수행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억울함을 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상파 방송사나 정부는 과거에 그냥 방송이 좀 더 그냥 되게 원활했던 그런 시기에 자원적으로도 원활했던 그런 시기에 독과적 시기에 그것의 전달 루트의 어떤 공적 접근의 문제들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 유료 방송을 넘겼죠. 책임을 이월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타이트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다시 지상파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는 공적 주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대단히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는 시장 주체가 되고 또 필요할 때는 공적 주체가 되는 이 환골탈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신뢰를 낳지는 못합니다. 지상파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간은 책임 방기를 해와준 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주파수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정말 어떻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그 주파수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실은 인위적 또는 비인위적 그런 그 카버리지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음영 지역들을 수많이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설득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실패라고 단정 짓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공영방송을 둘러싼 수많은 공정성 시기들 이거는 그 공영방송을 좋게 보든 그렇게 보지 않든 간에 일단 예를 들어 인구의 최소한 반 정도가 품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상업방송이라고 이제 불리는 SBS나 민영방송들도 스스로 공적 주체 이론으로 두는지 아니면 완전히 상업적 시장의 어떤 이론으로 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발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익의 어떤 대립선 앞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통일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이제 국민의 주파수라든가 이런 식의 일종의 레토릭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스스로를 단일한 어떤 공적 주체로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는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와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은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시민 소비자 관점의 조화인데요. 저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의 방송 정책이나 통신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엄격한 시장주의도 아닌 것 같고요. 일정한 국가 개입주의가 상당히 많이 모종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창의적 콘텐츠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의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 이거는 국가가 상당 부분 개입주의적 요소를 발휘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만 이 지능이 산업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또한 정책은 또한 아니죠. 상당히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의 결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공급자, 다시 말하면 제조사와 통신사, 방송사도 일종의 공급자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부분에서는 국가 개입주의적인 정책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던 거죠. 만약에 시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저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접근법이 현재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공정거래의 관점을 두는 그런 식의 소비자 위주의 접근법이죠. 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디어라는 영역은 소비자만을 소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비자, 지갑을 여는 소비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지갑과는 무관한 어떤 정치적, 사회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의 어떤 정책이죠. 따라서 시민적 관점들이 또한 배태가 돼야 됩니다. 통신에 있어서는 시민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방송이나 미디어 영역은 시민의 관점이 이미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된 정책을 뒤집어서 시장주의가 정작 필요한 소비자주의 측면들은 일단 시장을 열어놓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 시민 관점이 상당 부분 도입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무료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는 미디어 서비스가 반드시 무료보편적이어야 되냐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신뢰합니다만 우리나라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굉장히 퇴색해 있고 실제로 엄밀하게 제대로 존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또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컨텐츠들은 사실은 뉴미디어 시절에도 핵심 컨텐츠들은 영상 컨텐츠를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그것의 재활용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지만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인프라가 깔려있고 실제로 서비스의 어떤 형태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엄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법을 보면 방송법의 내용에는 방송 일반을 지나치게 공공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과거에서 한 일이죠. 문제는 공공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을 어떻게 굴려야 되며 공영방송이 아닌 공공적인 주체를 누구며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주파수를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식의 논문 체계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패러다임의 전에 두 번째는 바로 무료보편적 미디어 서비스가 제가 방송 서비스로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으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만들어진 원형적 콘텐츠들이 실제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양한 대안적 접근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미디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공적 대안들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인터넷 영역에서든 방송의 영역에서든 간에. 그래서 그 공공적 대안을 만드는 핵심 주체로서 공영방송과 기존의 지상파 방송, 그 플랫폼으로서 지상파 플랫폼,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를 상업적으로 재생산하거나 또는 공공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수신료 같은 공적 지원 제도와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광고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자신의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적 주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방송의 재발견, 내지 재배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방송 전공자고 방송 제도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방송을 막 이렇게 옹호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뉴미디어 영역에서도 신규 미디어 영역에서도 수많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핵심적으로 변형되는 클리핑되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다 영상 컨텐츠, 특히나 지상파에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물론 수입된 영화 컨텐츠, 수입된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그 다음에 현재 CJ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창의적인 컨텐츠들이 존재하고 저는 이거 충분히 좋은 시장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그와 같은 어떤 CJ 어떤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자체가 대단히 시장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퀄리티 경제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상파를 압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손해보는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단은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확하겠죠. 어떤 시점에서인가. 수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상파가 약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관점, 시장의 관점에서. 근데 만약에 지상파가 실제로 약화가 되면 어떠냐면 이 풍선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퀄리티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공적 전기가 시장적 대응사의 경쟁과 균형들이 필요하지 어떤 것들이 죽어감으로써 만들어진 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어떤 핵심적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자기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제도로부터 출발해서 기타의 미디어 제도들을 재구축하는 과정이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나와서 이제 창조경제를 얘기를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한 데가 연구이기 때문에 창의경제나 창의산업이라는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잘 팔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좋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형식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 안에서 기초적인 창조경제에 대한 관념은 과거의 초기의 강조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소프트 경제 또는 저작권 창출 경제와 같은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좀 더 혁신을 잘하자라는 그런 경제에 좀 가까운 아이디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컨텐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CP의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들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중요합니다. 단말 제조사와 그다음에 IT 기술의 융합 이런 관점에서 지금 NDA 관점에서 많이 접근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더 큰 어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빈 구석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런 컨텐츠 측면에서의 어떤 출발점들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면 그 관점에서 과연 방송은 또는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별 지원,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교육 훈련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주체와 시장주체 사이에 제대로 된 균형과 경쟁 제도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저는 그러려면 방송 부분에 대한 재배치, 그러니까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파급 효과가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초과학이나 아니면 인문 콘텐츠에 대한 수많은 투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건 장기적 투자니까 아마 3개년 계획 안에서 안 나오겠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신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주는 것에 고리는 방송 미디어 또는 기타 미디어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과의 전략적인 연대들을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수많은 지원들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몇 가지 요약을 하면 효용론과 공익론의 문제는 효용론은 지배적 논리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볼 때 아까 초두의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길 싸움은 한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효용들이 가능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책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분명히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적용상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관점대로 간다면 저는 미디어는 그다지 성장하거나 그다지 확산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파수 활용과 배분의 화해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기제로서 주파수 경매 제도와 그것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공적으로 나누는 기제를 가져가는 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한 확대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익론은 지금까지 자신이 플랫폼 기초를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공적 지지를 구체화할 전략이 부재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과의 연대를, 정부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어떤 공적 조치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식의 대안들을 내야 될 상황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기존에 좀 잘못 결합된 시장 유지의 접근법을 배제하고 좀 더 소비자 위주적이면서 시민의 어떤 이해를 결합시키는 그런 시민 소비자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핵심적인 공적 주체가 자기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며 그것의 유력한 레버리지가 UHD에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UHD가 반드시 이제 지금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모든 방송사에게 또 모든 주파수를 다 넣어주고 알아서 쓰게 만드는 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MMS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SD, HD, 그다음에 그 UHD 같은 다양한 기술적 계기들이 지상파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를 통일적으로 고민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 고민 중에 하나로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주파수가 모든 채널에 대한 주파수일 필요는 반드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2월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플래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보여주는 채널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압축 기술도 증대되고 기존 HD들이 이전되어 가면 그다음에 FHD, UHD 방식으로 점진적인 2월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좀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바일 관계토라는 그 모토가 있는데 저는 이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정책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태도라고 보고요. 실제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통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신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UHD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사회적 수비를 거쳐서 이 UHD를 만들어내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UHD가 지상파에게 있어서 공적 주체의 어떤 책무들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약간 잘못 맞춰져 있었던 플랫폼 정책들을 뒤집는 상당히 유효한 레버리지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MHz 받아놓고 실제로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6기가 대역에 와이브로가 있습니다. 와이브로가 SKT 와이브로가 있고 KT 와이브로가 있는데
이게 25메가씩 할당이 돼 있습니다. 50메가까지 합쳐서. KT가 지금 현재 SKT가 7만 가입자가 있고요. KT가 아마 70만 가입자가 돼 있고요. 누가 그렇게 많이 쓴 70만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이동통신 25메가는 할당했는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거의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T는 똑같이 받아놓고 10만도 안 되는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 SKT 직원들만 가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와이퍼를 잡으려고 들이대봐도 실제로 감지가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필요한가, 정말 트래픽이 필요해서 주파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하나의 의문으로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UHD TV라는 새로운 그런 그 방송 서비스는 출연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요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제도나 법이 빨리 그 달려가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700메가 주파수 문제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UHD 같은 새로운 그 방송 서비스를 고려해서 주파수의 어떤 그런 이 운영 계획을 새로 좀 설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T 700 플랜, 이동통신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어떤 주파수를 수절하는 이런 그 플랜의 실효성은 각 세계 각국의 예를 봤지만 좀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파수 이동통신 쪽에 그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그 트래픽이 실제로 그럼 이렇게 모자른 것이냐? 저는 그 이동통신 주파수의 어떤 그 과소비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빨리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세계 그 국가에서 순위를 보면 15위입니다. 15위. 그리고 이게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그런 그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동통신은 철도, 전기 뭐 이런 그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 근간 산업입니다. 인프라인데 이동통신이 어떤 그 국가의 산업 그 발전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동통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서비스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700메가 주파수 대역을 그래서 국내 이동통신에 이제 그 할당하는 거는 저희가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700메가 대역은 선진국형 그 이동통신 주파수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WRC 같은 데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700메가 주파수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기지국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긴 좋지만 그 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는 아주 넓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 좀 그런 나라에 이렇게 좀 그 권장할 만한 그런 주파수 대역이다. 왜? 이동통신 그 데이터 속도가 자꾸 그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보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작은 그런 그 이 쉘을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게 이동통신의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의 어떤 그런 그 공공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그 어떤 그 이 700메가 주파수를 논의해오면서 아까 이제 그런 그 국제적인 논의가 조금 국내에 전이가 돼서 이렇게 좀 그 전달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700메가 주파수 뭐 정책 그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동통신 3사는 다 위원사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방송사는 한 군데도 포함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학계에 계신 그런 그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통신 쪽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좀 그 논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향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우리 그 700메가 주파수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이 필요해서 이동통신에 배정해야 된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동통신 주파수가 부족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뭐 말씀드리려면 뭐 더 있습니다만은 실시간 방송은 이동통신 또 다른 통신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방송이 담당하는 게 편도 주파수 상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토론소에는 저를 빼고 5분이 계신데 5분 중에 3분은 발제자니까 발제자는 나중에 이제 자기 발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상 지정 토론자가 2분입니다. 한 분이 빠지셨잖아요. 통신사업자협회 김형곤 실장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록 이 자리에 지정 토론자 안 계시지만 플로어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산업의 뭐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바로잡아 주시는 의견도 좋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뭐 이 균형은 뭐 나름대로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균형 잡는 데 협조해 주시면은 이 세미나가 더욱더 공정한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라고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정 토론자 2분이 세 분의 앞선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제가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비판 없이 그리고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소속과 감동 성명 밝혀주시고 그리고 다시 발제자로 돌아와서 정리하는 이런 순서를 진행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1시간이 무사히 잘 갈 것 같습니다. 토론은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상진 박사님, 정미정 박사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레이디 퍼스트라고 떠미는데 레이디 이럴 때는 레이디 퍼스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도를 발휘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상진 박사님이 느껴오신 대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앞에 발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사전에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KBS의 실험방송 내용과 저희 국민행복 700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지상파 방송사가 그동안의 그 역사를 보면은 4사가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한 적이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각사별로 이해관계가 좀 첨예했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를 잘 못했는데 아마 그 유사일에는 처음으로 방송 4사가 다 같이 기술과 정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부나 이제 시민단체나 국민들에게 저희 지상파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700MHz를 UHD 방송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공동의 안을 내는 거고요. 거기에는 지상파의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00MHz를 뭐 계속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주파수, 즉 통신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108MHz 중에서 54MHz 반만 서로 공평하게 나눠 쓰고 그리고 우리는 발전을 위해 임시대역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HD 방송을 종료하면서 더 많은 한 3배의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라는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제가 뭐 토론을 할 얘기는 없고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정준희 교수님은 미디어 성장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 정책에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이제 HD 방송이 시작되면서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그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여러 가지 매체 간의 균형 있는 정책이 과연 펼쳐졌느냐 솔직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수직적인 구조로서 그 매체별로 이렇게 딱 칸막이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지상파의 발전을 좀 이렇게 등한시한 게 아니냐. 최근에 나온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방송사 매체 현황 보고서를 보면은 그 광고의 규모가 지상파 방송사나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다른 매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은 IPTV의 급속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케이블 위성방송의 성장, 반면에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약간 정책적으로 지상파 방송이 좀 도외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린 내용은 약간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프랑스의 그 방송 정책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CSA라고 하는 규제 기관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상훈 교수님의 그 700MHz에 대해서 주파수 문제는 사실은 그 지상파가 유지를 하겠다는 것과 700메가가 필요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지상파가 유지를 하려면은 700MHz라는 주파수 대역밖에 없습니다. 우선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우리 방송 신화를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은 주파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활용한 주파수 대역은 700MHz가 유일하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대역을 사용하려면 HD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되고 종료를 하게 되면 현재 수산기를 가진 사람들은 TV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두고 통신과 지금 이렇게 대리전 양상, 방통위와 미래부, 그다음에 방송과 통신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과연 좋은 흐름인가? 국제적인 그 추세에 맞춰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의 할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고 있지만 방송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사가 공격을 받는 게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있느냐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네, 있습니다. 그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700MHz 과연 통신에 필요한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그 프랑스 CSA의 어떤 그 최근에 벌어진 그 프랑스 렌이라는 지방에서 그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가 11월 14일 2013년 11월 14일 날 UHD 지상파 방송을 실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방송사인 TDF라는 방송사와 그다음에 CSA 규제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각각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TDF의 그 대표이사 사장인 그 알라인 콤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DTT Support Excellent for Programs UHD. 즉 지상파가 UHD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상파 방송사도 UHD 방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것도 지상파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국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과 똑같은 도플갱어와 같은 정말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국민행복 700 플랜을 그 700MHz 연구반에 발표한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열흘 뒤인 11월 14일에 프랑스 방송사가 발표한 자료가 저희가 만든 자료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놀랬고요. 제일 첫 번째 장이 바로 저희가 만든 그 700 행복 플랜에 똑같습니다. 주류에 가까워진 UHD. 이미 UHD 제품은 상용화가 되어 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접근할 거다. 그리고 기술이 준비되면은 대량 생산이 곧 뒤따르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급속도로 UHD가 발전을 할 거고 우리 곁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UHD라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실제와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행하는 두라고 하는 실행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저희가 똑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UHD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700MHz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방송사는 이제 저희와 똑같이 DVB-T2 플러스 HEVC라는 기술로 새로운 UHD 지상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DVB-T라고 하는 현재 HD 방송에서 DVB-T2 플러스 HEVC라고 하는 UHD 방송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먼저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도입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고 실험 방송을 통해서 구현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구현을 하기 위한 멀티플렉스, 즉 주파수를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법 제도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을 해야 오퍼레이터와 제조사가 함께 발전을 해서 UHD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저희와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그 DGMIC라고 하는
프랑스 미디어 문화산업 발전국입니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CSA라고 하는 방송 정책 규제 기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약 100MHz 주파수 대역이 있으면 UHD 방송 7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주장에 대해서 CSA가 바로 뒤에서 발표를 했고요. 규제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줄리안 파울렛이라는 규제기관 위원이 발표를 했고요. 제목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플랫폼의 미래였습니다. 5가지 제목으로 그 세부 항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디지털 지상파 TV 방송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상파 플랫폼은 다른 매체와 달리 3가지 독창적인 유니크한 특성이 있다. 첫 번째가 무료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수신이 용이하다. 3번째가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방송 채널들의 강력한 명성과 인지도, 이 3가지의 유니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송 플랫폼으로서의 지상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UHF 새로운 대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와 같은 그 UHF 대역을 이동통신으로 쓰려고 하는 주파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경쟁 때문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상파 플랫폼이 제한되거나 최소화되는 걸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그 고화질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생각을 했을 때 지상파에서 UHD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UHD 방송의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T2라는 기술하고 HEVC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술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진화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관의 생각은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상파 UHD 방영이 도입을 할 것이다. 그 맨 마지막에는 그 주파수 문제인 700MHz 대역 분배에 대해서는 지상파 플랫폼의 기술적 변화에 대해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모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사례를 보면 방송사와 규제기관 모두 지상파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UHD 방송으로의 진화는 자연스럽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방송을 2016년에 시작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의 사례였고요. 이번에 저는 그 CS 2014에 다녀왔고요. 다행히 거기서 미국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그 위원장님이 갔다 오셔서 미국엔 아직 UHD 방송의 움직임이 지상파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2014년 CES에서 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시관에 제목으로는 World First UHD Broadcasting via Terrestrial Network Directly to TV with Integrated Tuner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수신기가 내장된 삼성 TV로 지상파 UHD 방송 실험 방송을 한다라고 써놨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방송사는 바로 싱클레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로컬 방송 그룹입니다. 77개의 방송구역에서 167개의 TV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미국 라스베가스 남부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상파 채널 50번입니다. 50번에서 5kW로 송출을 했고요. 약 26Mbps 정도로 실험 방송을 했습니다. 방식 역시 저희 지금 지상파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지상파가 요구하고 있는 DVB T2 플러스 HEVC라는 방식으로 UHD 4K 60p 방송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방송사와 한국의 가전사인 삼성이 왜 미국 내에서 실험 방송을 UHD 지상파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에서도 지상파 방송 밴드폭이 6메가 대역에서 UHD라고 하는 고급 컨텐츠가 전송이 가능한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의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싱클레어 방송사와 삼성이 힘을 합쳐서 6메가 대역에서 4K 60p 영상이 안전하게 수신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프랑스 사례가 한국과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700메가 이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파수 정책은 통신 일별제였습니다. 그 와크라고 하는 국제 그 회의체에도 그 통신 사업자만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방송 사업자는 좀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700MHz 그 이동통신의 할당의 가장 큰 목적이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얼마 전에 마찬가지로 내놓은 플랜, 광개토 플랜 2.0을 보시면 그 수많은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을 위해 700메가를 할당하겠다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 15년에 할당한다는 계획을 보면은 700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700의 업링크 다운링크 페어가 아니라 다운링크 20MHz만 먼저 할당을 하겠다. 업링크용은 무선 마이크와 혼신 때문에 2021년 이후에 할당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링크 일부 대역만 할당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주파수를 신규 서비스를 위해 할당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 LTE 사업자 또는 기존 그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즉 업다운링크를 다 갖추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대역폭 할당을 위해 쓰겠다라는 겁니다. 즉 주파수 공조를 위해서 대역폭하고 방식이 똑같이 새롭게 서비스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역을 그냥 기존 사업자의 대역 확장용으로 할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그 확장용으로 할당을 하겠다라는 것은 주파수 캐리어 어그레게이션이라고 하는 주파수 집성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SK나 KT가 현재 LTE용으로 800하고 1.8, KT는 900메가하고 1.8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다 700에 지금 다운링크 20메가를 합치면 3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LTE가 속도를 낼 수 있는 40MHz 대역폭으로 300Mbps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3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필요한 부분 할당은 굳이 700메가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대역에 작은 일부 대역 20MHz 정도만 확보를 해서 할당을 해주면 기존 사업자들이 LTE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700메가를 이동통신에 당장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 시급성에 대한 이유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그 사용 중인 1.8이나 2.1, 1.9, 1.4 많은 대역에서 아주 일부분이 20메가만 추가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할당을 해주면 LTE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퀄컴에서 11월 22일 날 그 현재 LTE 대역은 그 전 세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밍이라든지 단말기 수급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전 세계 어디 가서 로밍을 해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이 파편화되어 있는 대역을 어떤 대역이든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칩이 나왔습니다. 퀄컴의 뭐 오비 9X35라든가 뭐 트랜시버 칩셋 이 두 가지가 나와서 현재 LTE 대역으로 디파인되어 있는 파편화된 대역을 5메가든 10메가든 15메가든 20메가든 대역폭에 상관없이 어느 주파수에 쓰든지 상관없이 어떻게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충분히 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모뎀 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실은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을 위해서 700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LTE 대역 어디든 파편화되어 있는 거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칩셋으로 모든 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CES 전시장을 갔을 때 그 모뎀 칩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스냅드래곤 805 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단말기에서 4K 컨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퀄컴 총괄 부사장인 머시 랜더 칠탈라가 한 얘기가 그 퀄컴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서 UHD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UHD가 구현이 가능한데 과연 컨텐츠는 누가 만들까요? 이번 CES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4K였습니다. 정말 전 시간마다 4K 물결이 있었고요. 50인치부터 105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에 그다음에 밴더블, 커브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을 해서 UHD
TV가 전시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인 이 4K UHD TV에서 가장 우리 가전업체가 부족했던 부분이 컨텐츠였습니다. 바로 이번 CES의 가장 큰 승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4K 컨텐츠 홀더가 가전사들에게 4K 컨텐츠 계약을 다 체결함으로써 가장 큰 CES의 위너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컨텐츠가 문제였습니다. 가전사들은 이미 레디가 되어 있는데 틀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게 문제였고요. 반면에 소니는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갖고 있는 100여 편의 4K 영화를 소니 TV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얼티메이트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소니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4K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소니 방송 장비로 ESPN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의 4K 컨텐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소니가 쉐어를 하겠다. 소니는 4K 컨텐츠 방송 카메라부터 그다음에 게임기, TV까지 모든 생태계에 관련된 그런 순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컨텐츠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너무 많이.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제보다 더 길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가전사들이 그 싱가포르나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전시를 많이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4K 컨텐츠를 전시할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은 한류 컨텐츠가 먹힙니다. 우리 지상파가 만들어내는 4K 컨텐츠를 이용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4K 전시를 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UHD 방송을 지상파가 선도를 해서 컨텐츠와 가전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정 박사님 포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론자께서 거의 발제 이상의 수준으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의 거의 99% 이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UHD TV라는 어떤 방송의 다음 발전된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미래라고 할 때 너무 이렇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짧게 바로 다가올 미래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방송의 미래를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이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무료 보편 플랫폼의 어떤 복원의 측면에서 이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이렇게 드는 인상은 이 첫 번째 어떤 방송의 미래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UDTV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비록 결과나 결론이 같을지라도 무료 보편 플랫폼의 복원의 측면에서 이 논의는 충분히 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UDTV와 관련된 논의는 결국 주파수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지상파에게 있어 UDTV 지상파가 주도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700MHz라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논의는 결국 이 주파수 대역을 누구와 이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치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영역에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플랫폼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어느덧 방송이라는 매체를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이 아주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주장하고 스스로 정체성이라고 해왔던 무료 보편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은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실정인 거죠.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시민들, 시청자들의 어떤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그 방송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지상파의 무료 우편 플랫폼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한 결과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의지는 어떨까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상파라고 하는 어떤 표현은 이 방송 서비스가 어떤 전송 기술을 통해서 배달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방송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 지상파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기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면 지상파 방송이 유료 방송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직접 수신 기반을 어떻게 확충해서 이 플랫폼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득, 그리고 해명, 내지는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 스스로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랫폼을 계속 방치해 왔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파는 데 집중해 왔죠. 재송신 대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가입자로 치환시키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 IP를 기반으로 한 유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또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한다면 SBS, KBS, MBC, EBS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방송사들을 보는 것만으로 국가에서 생각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있죠. 지상파 DMB입니다. 또 다른 굉장히 소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지상파가 그 지상파 DMB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만 할당이 된다고 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에게 명백하게 할당된 그 주파수를 지금 홈쇼핑 채널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지상파 방송이 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UDTV, UHD-TV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미 과거로 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무료 보폰 서비스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직접 수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직접 수신의 가치가 어떤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감기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 좀 강한 에너지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이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났는데요. 플로어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정 송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저기 아니고요. 네. 저는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송민정입니다. 네. 저는 주파수를 사실 모르고 저희 연구소에 주파수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요. 네. 좀 토론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김현경 박사님이세요. 네. 예, 한 말씀. 저 KT 경제경영연구소 김현경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통신에서는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서 통신 쪽에 말씀드리려면은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니면 그 방송 쪽하고 통신 쪽에 각각의 그 논리가 있는데 다 옳아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데 이제 통신 쪽에서 생각할 때는 방송도 이제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통신의 미래는 사실 지금의 주파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전부 트래픽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의 세계는 사실은 스마트 세계가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미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통신의 미래, 그다음에 방송의 미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 좀 격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송도 컨텐츠가 이제 뭐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조금 더 큰 레벨에서 가다 보면은
이제 5년 뒤, 10년 뒤를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파수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경제적인 논리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공익성이라는 부분은 뭐 다 따지기 전에 시민에 대한 생각, 뭐 가입자에 대한 생각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걸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돈을 주고라도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싶어하느냐,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컨텐츠 자체도 이제 이 통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래픽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160배씩 지금 몇 년 만에 막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는 너무나 많은 주파수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방송 쪽에서도 물론 뭐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좀 미래에 대한 주파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0MHz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아이덴티파이 자체를 갖다가 한 거는 이거는 지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파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얼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이걸 뭘로 쓸 거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통신용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얘를 할당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정정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700MHz 내지는 그 디지털 디바이든 영역은 통신용으로 지금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00메가를 꼭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써야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2.1기가 그러니까 3기가 이하를 통신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쓰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700이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주파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7이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이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양질의 그 특성은 바뀌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700마저도 지금 저희가 가져와도 사실 부족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파수가 사실은 이게 엔터테인먼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주파수를 많이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잘 깐 나라일수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상가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동영상 보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이 주파수가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통신 쪽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의견이자 질문이자 반박이자 그래서 그 반박 중에 답변해야 될 제가 좀 더 모아서 하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질문도 좋습니다. 특정 발제자에 대해서 질문의 형태도 네 회장님 이거는 제 측은 이게 질문장 회장님 아니 저는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마이크로폰 기다려주세요. 네. 아까 이제 그 66메가 내지 54메가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파수를 다시 방송사 4개가 나눠서 쓰는 겁니까? 누구한테 대한 질문? 그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네, 방송 4사가 지역 방송 20개 번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UHD 방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66메가를 받으면 그것을 방송사 4개가 나눠서 쓰는 건지. 예, 맞습니다. 5개 채널을 다 나눠서. 그걸 이제 그 5개로 나눠서 분량에 해당되는 양만큼. 예. 그러니까 그 EBS하고 KBS2는 전국 채널로 하나씩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MBC, SBS, MBC, SBS, KBS1이 3개 채널로 전국 10개와 20개 번역을 구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뭐 카드밴드 같은 것도 다 이제 고려가 되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남표 박사님 어디 계세요? 아까 뵀는데 무슨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네. 정말요? 예. 네. 저는 여러분 성함을 다 알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름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기자분들 중에 아까 명함 주신 분 없다. 한 2분만 한번 질문을 모셔보겠습니다.
서울 파이낸스 이어진 기자님 어디 계세요? 하셨어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아까 저 표정이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드릴 질문을 이쪽에서 해주셔서 이쪽에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김현경 박사님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뉴데일리 경제 신지혜 기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저도 사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맨날 토론을 들으면 네. 다 비슷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좀 더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뭐 더 저도 질문 드릴 거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 미래부 출입을 시작하신 MBC 김지경 기자님 축하드립니다만 축하 겸 질문 뭐 안 가지고 계세요? 김지경 기자님 오셨죠? 미래부로 바로 간다고. 예,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지금 버젓이 기자가 됐습니다. IT 타임즈 서현일 기자 어디 계십니까? 서현일. 그러면 저 질문 없으시면 정말 없으세요? 아, 저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저 임경택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콘텐츠 현장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는데요. 뭐 좀 오래 많이 있었던 게 자랑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주파수에 대한 논의권은 뻔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UH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상진 박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그 환경을 지켜보면요. 지금 이 UH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지금 그 뭐 대표적으로 그게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만 먹튀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잘못됐을 수 있으나 이 삼성 LG도 좀 먹튀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어떤 자기네들이 이 TV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UH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보면은 이 제작하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투자할 생각을 안 해요. 그쪽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제가 이 3D 쪽도 계속 주시를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3D 쪽도 보면 본인들이 3D 얘기는 제일 많이 해요. 앞전 전시회 때는 또 아마 3D가 대세였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3D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컨텐츠진흥원이나 전파진흥에서도 각종 기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삼성이나 LG에서 굳이 했다는 것은 제가 시장을 쫙 봤을 때는요. 그분들이 자기네 TV를 팔기 위한 데몬 테이프 만드는 거. 딱 그거 하나 한 겁니다. 삼성 LG가 지금까지. 지금 뭐 해외 전시회 가서도 콘텐츠를 다른 나라 콘텐츠하고 뭐를 제휴를 하는데 그 문제는요. 삼성이나 LG가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기여를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주최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논의가 될 때 이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가전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막말로 강제적으로라도 뭐 그게 런닝 개런티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뭐 TV 한 대 팔면 막말로 한 몇 프로 정도를 여기에 그 컨텐츠 비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컨텐츠에 대한 예산을 갖다 지금 편성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땐 삼성하고 LG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장만 분위기만 조성해놓고 항상 빠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콘텐츠 사업자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파밖에 없습니다. 지상파가 거의 80%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분위기만 잡아놓고 빠지는 것이죠. 가전사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 지금 3D가 사실은 분위기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를 한 것이거든요. UHD까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컨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환경은 플랫폼 사업자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도
마지막 순간에 저기 정미정 박사님인가 얘기하셨지만요. 우리나라 그 컨텐츠 시장에서 돈은 다 플랫폼 사업자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자들은요. 예를 들면 컨텐츠 시장에서 돈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버는 것이냐면 MSO하고 홈쇼핑 채널들이 다 돈을 번 겁니다. 컨텐츠 사업자들은 돈 번 사람들이 없어요. 홈쇼핑 채널들이 몇천억을 벌고 MSO 이런 데가 몇백억을 벌고 이런 겁니다. 그 번 것 중에 일부만 콘텐츠 시장에 투자했어도 콘텐츠 시장이 조금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이 시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물론 주파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가전사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이대로 되면 론스타와 같은 먹튀다. 삼성 LG는 여기 그 관계사분들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삼성하고 LG 그 관련되신 분들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국 방송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나라 그 콘텐츠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지 왜 외국 방송사에 기대냐고요. 테크닉이 우리나라 그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 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사들이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어떤 분 발제 내용에 잠시 스며 있었는데 그 이 콘텐츠 생태계에 가전업체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리해 놓으신 발제자가 있었는데 있으면은 이따가 한 말씀 해주세요. 정 박사님 보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세 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 주체.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발제해 주신 방금 토론회 그 프로그램 해주신 분, 네, 감독, 네, 감독님께서 그 좀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거기에 좀 추가를 드리고 싶다면 결국 콘텐츠는 벤처기업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작은 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방송계에서는 방송사와 콘텐츠 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그렇게 잘 설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방송사도 역시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전문 기업들에게 그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준희 교수님께서 같이 논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기 제가 저는 아까 마찬가지로 질문인데요. 그 700메가 주파수를 할당을 하게 되면 방송사는 뭐 그것을 UHD-TV에 쓸 것이고요. 그 통신사도 역시 UHD-TV에 쓸 건지 통신사는 UHD-TV 안 쓰고 다른 그 통신용으로 쓸 건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습니다. 네. 기왕이면 방송학 회장님도 무슨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주최 측에서 이렇게 질문을 열심히 해주시는 경우가 처음인데 사실 오늘 저희 상제학회가 이렇게 세미나를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큰 목적이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충돌해서 충돌 중에서 어떻게 이익 형량을 제거하고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학회를 맡고는 있지만 양쪽 사실 방송이든 통신이든 제가 근본적인 질문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주최 측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UHD 콘텐츠 시장 수요 전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 외국 시장은 또 뭐 얼마 정도 마켓이 형성돼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생각 들고요. 지상파에서 UHD 만든다는데 물론 지금 지상파 그 콘텐츠 제작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그 만들겠다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마케팅과 관련된 계획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통신 쪽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통신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다 아는 통념이긴 한데 그럼 거기서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요소는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술 발달로 인해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20MHz가 이제 다양한 무슨 LTE 서비스라든가 이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만큼 700MHz를 다 통신 쪽에서 독식을 해야만 정말 이 경제 발전에 절대적인 뭐 그러니까 무슨 이 파이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이익 형량을 제기에 사실 조금 좀 앞으로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는데 굳이 발제자 세 분이 아니더라도요 토론자께서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교수님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아까 저기 우리 KT경제연구소에서 그 WRC 논의 사항에 대한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원문도 아까 이제 그 발표 자료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아까 발표 시간이 좀 충분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빨리 그 소개를 드리고 넘어온 부분도 있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은 그 WRC 07의 그 5.313A 그 문건에 보면은 더밴드 뭐 하여튼 698에서 790MHz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이 are identified for use by 우리 주파수 당국이 IMT용으로 쓰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냐면은 이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떤 그런 그 먼저 그 주파수 용도가 지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용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지정된 용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원어로 프리클로드라는 그런 조항도 딱 붙어 있고요. 또 이런 그 의향으로 인해서 이 해당국의 라디오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전파 그 기준이나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우선권도 그 확인에 의해서 주면은 안 된다,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명확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 원문 확인을 하기 전에 국내 그 어떤 보도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발간된 정책 보고서만 보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몇 번 확인한 그런 팩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단말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LG, 삼성 스마트 TV 산업협회가 있고 스마트 TV 산업협회에서 원래 요번 우리 발제까지는 아니지만 토론자로 나오시는 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토론자로 못 나오셨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단말기 조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 수요 전망은 제 분야가 아니라 제가 스킵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이동통신 쪽에서 이주파수를 승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인데, 자 이제 이동통신이 어떤 그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만은 외국에 나가서 어떤 그런 이 돈을 벌어온 예는 없습니다. 국민들 주머니 돈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통신 요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우리나라 OECD 경제 규모가 15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위에 걸맞는 요금이 책정이 돼야, 예를 들면 택배기사 같은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동통신 사용 안 하고서는 비즈니스를 못 하거든요. 영어를 못 합니다. 너무 비싸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우리 어떤 경제 규모에 걸맞게 요금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품질 높은 데 인정합니다. 자, 그럼 700메가 주파수를 통신 쪽에서 그러면은 가져가게 되면 그냥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경매로 이제 그걸 줘야 되는데 경매 예정가가 한 15조 정도입니다. 우리 대략 추산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주파수 가져가는 비용이라든지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기지국 같은 거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을 결국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국민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700메가 주파수를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주파수 부족이 지금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관계토 플랜 아까 자세히 소개 못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2023년까지 약 1.2GHz 대역의 밴드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 주겠다는 것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700메가 주파수 사실 빼내더라도 100메가 대역을 빼내더라도 그 나머지 대역 가지고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방송에 이 국가의 어떤 그 공적 자원의 그 주파수를 보다 서로 좀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생 방안을 좀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